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주 강의로 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수계획표에 보니까 11주 차에 핵, 팍스 뉴클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평화지요. 뉴클레우스는 이제 핵이란 말입니다. 핵을 통한 평화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세상이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주 차부터 11주 오늘 이제 해까지 이야기하면은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스케일을 크게 이제 나가서 체제라든지 뭐 혐오의 문제라든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한 4가지 정도인데, 먼저 늑대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칼을 잘 날카롭게 갈아서 칼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칼이에요. 칼날을 날카롭게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동물의 피를 흠뻑 묻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가 이제 얼겠죠. 잘 안 나오네. 동물의 피가 얼음이니까 동물의 피가 얼어붙겠죠.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 얼음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칼날이 위쪽으로 하는 상태로 해놓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이거는 칼날 손잡이겠죠. 땅에다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칼날을 혀로 이제 핥는 거겠죠. 이제 늑대라고 치면 혀로 이것을 핥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 맛을 이제 계속 보겠죠. 혀로 핥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혀는 얼음 때문에 감각이 이제 무뎌지고, 그 다음에 어느새 혓바닥은, 늑대 혓바닥은 이 날카로운 칼에 비겠죠. 그러면 또 피가 흘러요. 그 피맛에 늑대가 계속 핥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자신의 피맛에 끌린 이 늑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칼날을 핥게 됩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피냄새에 이끌려 이성을 잃는 순간 늑대의 일생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늑대의 피에 굶주린 욕망을 이용했던 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늑대를 잡는 방법, 그리고 이 칼날, 이게 이제 뭐냐? 바로 핵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었죠. 후쿠시마의 원전이 파괴가 되어서 엄청난 핵 물질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핵발전소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2035년까지 원전을 현재 23기에서 39기로 늘리겠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한 적이 있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연합이라든지 선진국 등은 세계 최고의 핵기술과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핵발전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웃의 일본의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는 태연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 권력과 야만적 기업가들에 의해 지속되는 핵발전소에 희망이 들어있는 핵발전소는 희망이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인류가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선악과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이제 뭐 양론이 이제 아주 팽팽한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핵발전소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양 자체가 핵 분열이 아니고 핵 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열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방사능이 방출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폭탄이라든지 핵폭탄의 위력이 이제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선악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경주에 지진이 있었죠. 엄청나게 심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에게 보내는 우리 그 신의 경고고, 지구 생명의 경고이고, 칼날이 묻은 자신의 피를 핥는 어리석은 늑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지구의 경고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코로나 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발전소를 발전시키지 않고 고리 원전 1호기는 정지시키고, 그리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이제 사회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하고 했었죠. 그나마 이제 탈원전 기조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깨끗한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력 에너지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석탄을 태우는 그런 화력 에너지보다는 원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겉보기에는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보다는 원자력 발전소, 즉 핵 발전소가 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계속 원자력 발전 혹은 핵 발전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핵분열과 이제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93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견한 게 93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죠. 가장 가벼운 것이 1번 뭡니까? 수소지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이 93번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 가운데 이제 뭐가 있어요?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납이나 금이나 은, 이런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주가 탄생했던 빅뱅과 함께 원자번호 1번의 수소가 탄생했고, 빅뱅 당시에 원자번호 1번인 수소가 탄생했고, 그리고 높은 온도와 압력, 초신성 폭발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자들이 1번부터 93번까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들 원소들은 상온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죠. 그리고 서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가령 H2O는 물입니다.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온갖 생물과 무생물을 이루게 된 게 이 원자들의 결합입니다. 이 원소들의 결합이에요. 1번부터 93번까지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해서 상온에서는 어때요?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기체로 존재하는 것들 뭐 수증기라든지, 그 다음에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체로 존재하는 것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혹은 이제 무생물뿐만이 아니라 생물 자체도 이 원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라늄이라는 원소는 특별하게 뭘 하냐면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방사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방사능.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혹은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그 앞에만 있어도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문제는 어떤 방사능이냐면 인공 방사능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라늄에도 이제 넘버가 있는데, 우라늄 몇 번이냐면 235번. 이 우라늄 235번에 열중성자를 여기다가 부딪히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핵분열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핵분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자 핵이 중성자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핵분열 반응은 이후에 핵 연쇄 반응을 통해서 뭐로 되냐면 핵 발전과 핵무기 기술 기반을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핵발전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핵무기 기반은 지금 이제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핵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가 유용하다기보다는 인류가 몰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령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핵무기이고,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거고, 핵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발전시켜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핵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은 거예요. 같은 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이야기할 때 먼저 용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마치 핵과 원자력,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핵발전소라고 얘기 안 하지요. 그죠? 원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 핵 에너지라고 안 하지요. 반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반핵 운동가들도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반원자력 하면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핵발전소나 핵에너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원자력이라는 걸로 바꿔버려요. 전자력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악력이라든지 이런 힘의 어원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막시스트 가운데 루이 알투세르라고 이분이 이제 호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춘수의 시인의 꽃 있잖아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명 작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따라서 저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하고 저 사람이 뛰어난 천재라고 부르는 것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핵 에너지를 원자력이라는 말로 고상하게 바꾸어서 부르는 것하고 핵 에너지를 그냥 핵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원자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리 원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리 핵발전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은 군사용이고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용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용어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둘 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고 최강의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핵강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죠. 반면에 남한은 어떻게 해요? 탈핵 논의로 사실상 남북 모두가 헥헥거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핵무기 개발했다고 헥헥거리고, 남한도 이제 원자력 에너지 탈핵 분위기 때문에 헥헥거리고, 둘 다 헥헥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이라는 대중적인 용어 대신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핵발전이라는 요 말, 그죠? 핵분열이니까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방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패장이 아닙니다. 방사능 물질 폐기장이 아니라 핵 폐기장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는 거하고 핵발전소 이야기하는 거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라고 쓰지 말고 핵발전소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쓸 때 우리가 핵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